TK케미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입니다. TK케미칼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도발적인 그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주식이라고 상장 폐지시켜라. 이런 건데요. SM그룹 TK케미칼 시총 4,436억인데 SM상선, 대한해군, HMM 등 지분가치 9천억 원이나 된다. 그리고 화학제품은 올해 영업이익이 689억 원이 전망이 된다. 일배 머물러 무배당 등이 영향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무배당이 상당히 그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계속 나는데 왜 배당을 안 하느냐 이런 게 되겠어요. 요것은 이제 그 한국경제 6월 9일 날 김익환의 컴퍼니 워치라는 김익환 기자의 시리즈물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되게 그 뉴스포스트라는 그 언론에서 우호연 SM그룹 회장의 결단으로 설립된 올해로 준공 2주년을 맞는 SM스틸 군산 공장이 그간 기계, 조선, 원자력, 건설 등 스테인레스 스틸 후판의 전방산업 분야의 새로운 STS 후판 공급자로서 어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라고 그 SM 스틸을 띄우는 기사가 또한 나왔습니다. 우호연 SM그룹 회장 의지로 설립된 SM 스틸 준공 2주년이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군산에 있는 공장 전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호현 SM그룹 회장이라는 분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TK케미칼을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주종목이 화학 섬유와 칩 등의 제조 판매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5,360원으로서 그 2021년 말보다 320원이 떨어졌고요. 장부 가격 대비 현재 그 시가는 61%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케미칼 계통이 이렇게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제 계산상으로는 4,87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ESG 기업 가치로는 7,144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SM 인더스트리가 SM 산업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건설업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SM 산업 이렇게 이제 그 국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3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방이 이제 그 계열사로서 우방을 그 SM이 이제 그 인수를 당했죠. 그 우방이 15.03%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 SM 인더스트리 최대 주주를 보면은 이제 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삼라가 47.7%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라의 최대 주주는 우호연 씨로 68.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M이라는 약호가 삼라 그 마이더스라는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SN그룹 해가지고 이수만의 그 수만 SN그룹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올시다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면은 그 SN그룹이 삼라건설로 시작을 했고 또한 그 뉴스 등에서는 그 우호연 회장이 인수합병의 귀재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디 그 검색을 해보니까 한중경제협회 고문 요게 이제 조금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이제 왜 이런 그 이렇게 빨간 생각표를 하냐 그러면 SM 상선의 배 이름이 닝보라고 돼 있어요. 그 중국식 발음을 왜 이렇게 할까? 닝보란 게 그 상해 밑에 있는 그 저장성인가요? 예, 거기 어떤 지역 이름인 것 같은데, 잠깐 중국하고 뭔가 그 끈끈한 연결고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중경제협회 회장도 아니고 고문직을 맡고 있으니까 더 높은 지위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 반중주의를 개인적인 소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1분기에 2천억 원이 달성이 돼서 전년보다 59.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비례에는 그 매출 재료비는 75.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9.2%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요. 절대치는 그러나 이제 증가한 겁니다. 스루풋률은 5.6%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도 증가를 했지만 15%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 비용의 증가가 작으니까 TOE 생산성은 1.35로서 전년 동기 대비 0.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고 상식이겠죠.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 2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 스루풋률은 5.6% 하락. 그러나 스루풋률 절대치는 증가했다. 그 결과 OE가 15% 증가했어도 TOE 생산성은 0.23포인트가 상승했다. 요게 이제 그 손익 내용의 그 축약이겠습니다. 이렇게 그 스루풋 회계는 그 원가 회계보다 쉽게 그래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위해서 했었는데 잠깐 스킵이 돼서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그 재고 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72억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케미칼 회사라고 했는데 보면은 건설 사업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완성 주택하고 완성 주택이 있는데 완성 주택은 뭐 분양이 잘 돼서 그런지 37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72억 원이 증가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원재료, 부재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케미칼 부분인데 용지 부분은 그 건설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을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또는 상가 건축이라든지 해서 용지는 한 1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최근에 그 인지한 ESG 그 향후 공시 기준을 봤을 때는 TK 케미칼이 두 업종을 한다 그러면은 레포트도 그 케미칼 부분 쪽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그 건설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또 각각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삼라건설이라는 데도 있으니까 그 삼라 그게 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다시 그 흡수 합병을 하게 해고 TK 케미칼은 케미칼 부분으로 집중해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SG 공시 표준의 그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그 디테일한 것까지 원하기 때문에 건설 부분의 매출액의 비중이 한 15%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면은 이 건설 쪽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비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가공비율이 28%로 10%나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다. 손익계산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이것을 보더라도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TK 케미칼이 건설업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좀 복합된 이 가공비이기 때문에 건설업 쪽에서는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율이 이제 이 케미칼 가공 비율하고 건설업의 현장 운영 비율하고 합한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만 케미칼 부분의 매출액이 한 8할 이상이 되기 때문에 케미칼 중심으로 해석을 해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76.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5%가 증가했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13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4%가 증가를 했고 직원 수는 또 52명을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2,130만 원으로서 연간 한 8,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뭐 대기업군으로 진입하는 그런 수준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일반 나머지 비용들의 특이한 점은 없고 운반비가 이제 11.8% 증가한 거로 그렇게 눈에 띕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이 PQ 총재조비용의 차이는 용지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은 스루프에서 표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2번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주택, 미완성 주택에다가 이 TK 케미칼은 용지까지 넣습니다. 요것은 좀 표준이 아니죠. 건설업들도 용지는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완성 주택하고 미완성 주택에는 가공비가 현장 운영 비용이 배부가 되지만 용지에는 그냥 원재료 성격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지는 제조업으로 친다면은 원재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에는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단 분석 입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전년 동기는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올해 1분기는 일치하는데 이게 그 이 전년 동기는 또 한 2억 3,600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하고 3단계하고 한 유사한 금액인데 요게 이제 무엇인지 저도 그 매우 궁금합니다. 요거만큼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이 틀려서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WCAI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생산성은 그 운영비용이 적게 올라서 또 상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같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 반대 방향이 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로서는 아까 2단계, 3단계 해서는 1분기에는 그 검증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분석 경험상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세웁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다음 장에 그 좀 소개하는 거로 하고요. 미래가치 임팩트는 이제 제가 만든 지수인데 69.4%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2.8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뭐 이런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하려 그러면 회사에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재고 회전율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루픈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그게 이제 추정 입증 그 반증에 대한 그 추정 입증 이 추정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반증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고 그랬는데 TPA라는 원재료는 또 25.1%나 했고 이걸 뭐 가중 평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원료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저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판명을 그 평균을 했는데 0.3% 증가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보면은 단순 평균 하더라도 3.3%가 상승한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2월 재고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지만은 제품 가격이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반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 자산의 및 그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장 이 현금 재무제표인데요. 카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이 그 무려 1348억 원이 어디엔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종속기업은 없지만 관계기업에 그 투자한 비율이 무려 86.5%나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주회사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주회사는 SN그룹이라고 이제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룹이라기보다도 그 삼라 아까 그 얘기한 인더스트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와 같은 순환 출자 구조로 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그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그 독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12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4%, 전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그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 관계기업 투자 비율이 무려 86.5%다. 즉 이익 배당은 뒷전이고 번 돈을 기업 인수에 몰빵 넣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일반 그 주식 투자자들도 해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여기 뭐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라고 제가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 관계기업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1350억이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아마 그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한테 또 22억 원 추가로 그 차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투하 자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부채율이 이제 낮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 이자 부채에 넣은 금액에서는 장기 그 채무가 있는데 아마 그게 이자가 나가지 않는 그런 부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낮은 이자율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장기 그 금융부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빼면은 뭐 레버리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이자 부채로 인식이 일단 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산출을 해본 건데요. 어쨌든 그 부채 비율이 그걸 넣었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정성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이익 배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불만 요인으로 그 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2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6.8%로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안정선이 그 50% 정도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뭐 수금 속도가 빠르다면 좀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낮은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그 285.2%, 전년보다 61.3%나 크게 그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이 2007년도에 그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조금 있으면 한 15년 이상 됐는데, 케미칼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익 잉여금이 너무 좀 작게 증가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익 잉여금률을 보고서 투자하는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의 그 동업자이신 그 찰리 민거라는 그 90세 넘으신 분의 얘기는, 나는 이거를 보고라도 이게 이 임경금률이 높으면은 나는 그런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 하고 그 연간 그 브리핑 때 그 했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은 했어도 현재로서는 좀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은 그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기업명을 보면은 SM 상선에다가 투자가 돼 있고 SM 하이플러스라는 데 또 투자가 돼 있고 대한해운이라는 데도 또 투자를 했고 KL 홀딩스라는 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원가는 뭐 1183억 분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한 9천억 가량의 현재 그 시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장부 가격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뭐 더 일부 투자한 것도 있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경제 가치, 경제 이익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WACC라는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위에 얘기한 EAT 현금 순이익, 이 1순위 이 바라보는 어떤 평가 지표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 2순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이익 배당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단이라는 게 이제 타인 자본이겠죠. 타인 자본도 요구하는 이 그 이자 비율이 있죠. 이제 이런 거로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3%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어림셈으로 이거는 산출한 겁니다. 어떤 거 특별한 산출식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산출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대한민국 그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못 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이익 배당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100억이라는 그 경제 이익이 있으면서도 배당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스루프 기준으로 그 얼마 매출이 일어나겠냐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스루프율과 그 회전율을 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원래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그 1분기에서 4분기까지 갈 때는 분명히 선형 변화는 안 할 거예요. 비선형으로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선형 함수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면은 선형 함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8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방식에 의한 운영비용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이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제가 이 계산하는 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목표 이익을 넣어 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매출 예상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뭐 8천억으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그 예측이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내부 그 사업 계획의 승인 과정이라고 보든지 또는 아니면은 어떤 납품이라고 해석을 가정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그 B2B 거래 성격이겠지만은 어떤 그 납품처의 이 구매 고객한테 80만 원의 그 견적서를 냈다 그러면은 에, 이 목표 이익은 그 8만 2천 원 정도 되게끔 해서 견적서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낸 가격 그대로 협상이 된다 그래서 우수리만 떼고 8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한 7만 한 4,800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이제 그 8만 한 2천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어, 스루픈율 또 그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다. 매출 재료비는 어차피 어느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 인상된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가는 대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이 9회전이었어요. 그 연간 예측이. 그러면 10회전만 1회전만 더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97만 4,600원 선으로 그 증가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3만 6천 원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 제가 그 TIOE 그 순서를 얘기하면서 스루풋을 올리는 것이 1순위로 항상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크게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을 더해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 재료비도 증가할 거고 가공비도 증가할 거고 또 판매 관리비도 어느 정도 이 비율에 따라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획 대비 66.2%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TK 케미칼에 대해서 그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더 상승시켜야 된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 배당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스러운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